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했습니다. 잘 짜여진 대선 행보였다는 평가 속에 마지막까지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소식 허승아 앵커를 통해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기간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행보로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을 모았는데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 총장은 방한 목적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은 삼가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그 국제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국제회의 공개석상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개인 거취 관련 질문에는 현직에 충실할 것이란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부각되는 데 대해 과대, 확대, 증폭된 면이 있어서 좀 당혹스럽다면서 한 발을 빼면서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측들을 하시고 이제 보도들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총장 임기 중에 급부상한 대선 행보론에 해명 내지 수위 조절을 하면서도 대선 출마 결정이 최종까지 본인의 몫임을 강조함으로써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승아 앵커가 수위 조절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걸 보고 반반 화법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서는 사실 이런 반반 화법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게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자성어 중에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이 불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별명이 기름장어 아닙니까? 역시 기름장어답게 이 치고 빠지기를 잘 하셨다. 항상 이 핵심 현안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가는 그런 그 전략들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행보는 진짜 잘 짜여진 대선 주자의 행보를 그대로 하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정치적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잘 찍었더라고요. 완전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는 결국 그러니까 유엔 그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합법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이제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각인이 이제 됨으로써 아무래도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검증 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조기 그 검증에 대한 또 대선이 좀 과열되는 데 대한 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의 직을 이 조금 도외시한 채 너무 이 자신의 향후 정치적 개인적인 행보에 좀 열을 매는 듯한 열을 올리는 듯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부담스러운 건 알지만 지금 그럼에도 얘기를 한 건 지금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앞으로 7개월 남았잖아요. 임기가.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번에 또 모호하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앞으로 뭐냐면 그다음에 내년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를 지금 좀 띄워놔야지. 왜냐하면 7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 유엔에서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차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앉아서 대한민국 대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지금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이제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가서는 또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있으면 이 효과가요. 자신은 이제 앞으로 7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아까 좀 명불허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되게 이분도 너무 정치를 일찍 좀 이제 터득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들 다 이래요. 자기가 말을 툭 던져놓고는 언론에서의 분위기가 이렇게 싹 보고 자기한테 약간 불리하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든지 오해했다든지 넘겨짚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도로 그런 거 삼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아마 저는요 시사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놓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가타부타 하긴 이러지만 어쨌든 저분이
이 대선에 출마할 뜻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굳혔다. 자기 일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한다 그러죠. 예. 아마 자신이 스스로 결정은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렇게 좀 빈 자리에서 내부에서 어쨌든 검증 작업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되게 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빈 상황에서 검증 작업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도 싶긴 한데 거세지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거세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야권에 지금 어제 뭐 저도 정치권 안팎에서 그 뭐 또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또 가족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또 이 스캔들성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뭐 저는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것 자체가 자 반기문 이 지금 총장이 지금 내년 대선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등장했다는 하나의 이 상징적인 그건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야권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아주 혹독한 아마 검증을 아마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반기문 총장 깎아내리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총장이 됐던 때가 이 2006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예. 이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그 대선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은 우리 당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행보를 보면 지금 여권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상당히 지지 계층이 지금 국민의당이 상당한 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중도 계층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그 반기문 총장의 등장이 그렇게 맞대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희가 앞서서 그 단신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과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네. 행정관을 지금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폭로 예고한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요. 과거에 이제 친노와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노 쪽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허점 같은 것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글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검증할 때 아마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다른 사람하고 다름없이 폭풍의 언덕에 이제 서야죠. 그 폭풍의 언덕에 서서 그 폭풍을 견뎌낼 수 있으면 끝까지 완주하는 거고 폭풍의 언덕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피해버리면 그다음에 역시 반기문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분이 과연 이제 그동안 오래 공무원으로서 거기서 경륜을 쌓은 건 뭐 누구나 그 경력은 인정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저분이 얼마나 훈련이 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미지수니까 저분이 그 혹독한 그런 이제 검증을 특히 이제 뻔히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뻔히 아는 사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연 정치인 반기문일 수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빈곤 문제라든지 분쟁 문제라든지 이런 데 현장까지 뛰어다니면서 또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마 저분이 보다 큰 틀에서 이런 그런 문제 뭐 이를테면 국제적인 폭풍 여기서는 잘 견뎌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반 총장이 앞서서는 나 여론조사 넣지 마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벌써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60대 이상 TK 보수층이 주요 지지층으로 분석이 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충청과 TK 연합 구태 반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JP,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를 찾은 것은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도 일 수 있지만 신의 하나의 또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는 측면은 충청권 대망론 플러스 TK의 조합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청권의 그 정치적 명주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종필 전 총리의 손을 잡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건 맞지만 그러나 충청권 또는 TK라는 한정된 지역의 후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역
그 세계에 기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필 총리가 우리 현대사에서 많은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흘러간 물 또는 올드보이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의 여론조사에 보면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번에 그 대권 행보를 함으로써 더 좋아졌다 싫어졌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30%가 넘는 사람들이 싫어졌다가 있고 반면 좋아졌다는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20, 30대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의 이번의 행보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좀 신선한 이미지, 좀 국제 그 외교에 그 통달한 그런 행보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니냐. 국내 정치용에 너무 그 올드한 스타일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이번에 하나 얻어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이번 분위기가 보니까 뭐 좀 싱싱하다든지 사과털 펄펄 튄다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너무 착 가라앉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노인인가 뭐 이런 이미지를 줬는데 사실은 또 저런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TK 영에 너무 그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여권의 그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했다면 TK, PK를 구분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할 겁니다. 역시 TK, PK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 전제 위에서 저렇게 할 텐데 다만 이번에 PK에 갈 수 없었던 것은 명분이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다른 데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짧은 일정에 PK에서 무슨 이유를 찾아서 거기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이유를 못 찾으니까 아마 저분은 가시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아닌 듯이 그런 듯이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젊은 사람 만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닌 듯이 그런 듯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고백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알았던 분들 이른바 뭐 노신영 전 총리를 비롯한 옛날에 이른바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 JP 뭐 이런 분들 자연스럽게 만남으로써 뜻을 그냥 은근히 전달한다 이렇게 됐는데 차 교수 지적하셨듯이 그 이미지가 사실은 본인한테는 요번에는 보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다음에 오면 좀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뛰겠죠. 근데 이번엔 적어도 그런 면이 있는데 특히 저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새누리당 내에 그 친박 비박 그다음 TK, PK 사이 최근에 있는 이 분열상을 야히 잘 접합할 것이니 그게 접합이 잘 돼야 저분이 출마할 수 있지. 그게 잘 접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출마를 정말 결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PK 말씀하셔서 그래 제가 한 말씀만 못하면 사실은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에 지금 현재 나서면서 하는 통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짬을 내서라도 이 지금 봉화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묘소를 한번 방문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뭐 얼마 전에 7주기가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 본인이 사실 본인을 만들어줬던 또 이 최고의 공로자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저는 꼭 그 뭐 친노하고 손잡아서 정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그 옛날 과거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일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서 이 봉화마을에 한번 들렸다는 그 자체로 또 PK 민심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한 수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지금 여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반기문 총장을 전혀 모릅니다만 이제 차 교수 저렇게 말씀하신 게 반기문을 위한 변명하자면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봉화리 갔다면 이젠 정말로 야단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양반 진짜 정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래서 아마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냥 불가피하게 그냥 출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동시에 더 반반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요. 먼저 이렇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좀 길게 남은 대선을 앞두고 먼저 불을 확 지펴놓고 나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야당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당 후보는 없다 소리 들었었거든요. 여당에서 어쨌든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렸던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도 좀 레이스에 좀 불꽃이 좀 빨리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 이를테면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뭐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띄울 계기가 없었단 말이죠. 자신들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계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 와서 불을 질러줌으로써 자신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분열상이 어떤 구심점이 생김으로써
적어도 구심점 사람으로서의 구심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구심이 되는 이슈가 생김으로써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당을 추스려가면서 네. 이 뭐랄까 이른바 잠룡들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 주목 속으로 예. 자기 스스로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 점에서 적어도 말하자면 전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은 예. 아마 그 새누리당 내 잠룡들에게서는 오히려 불감청이는 좀 고소운이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 김무성 대표랑 아주 가깝다는 네. 김성태 의원이죠. 네. 킹메이커가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느냐라는 라디오 인터뷰 질문에서 네. 그렇다고 얘기했다가 번복하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예.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그러니까 사회자의 그 진행자의 그 합법에 말려 들어가서 잘못 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제 그분의 네. 나중에 해명인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지금 비박계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근데 또 어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예. 본인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거에서 비박계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성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반기문 총장의 그 변수가 들어오면 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여건의 경선판을 좀 키우고 예. 흥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사실 훨씬 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일천한 그 반기문 총장하고 만약 경선에 붙었을 때 네.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난 반기문 전 총장을 만약 꺾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엄청난 이변이고 그것이 본선 경쟁률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화답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말실수라고 하지만 벌써 또 김성태 의원이 미리 또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위험한 줄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예.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김성태 의원이 킹메이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하는 김무성계의 김성태 의원이 네. 그런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정말 김무성 대표가 포기했어?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예.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김무성 대표도 또 옛날에도 대표가 되기 전에도 만약에 그때 반기문 이제 총장의 인기가 이제 치솟아서 있을 때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와서 이제 여기서 출마한다면 그건 뭐 어떡하겠냐. 네네. 그건 말하자면 하늘의 뜻 같은 거니까. 예.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지. 예. 이렇게까지 말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김무성 대표도 상대가 그렇게 버겁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 점이 말이죠. 지금 차 교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 새누리당 차원에서 보면 큰 흥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반기문 총장이 이겨도 동력이 더 붙는 거고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이기면 동력이 더 붙는 거고 예. 그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남경필 도지사라든지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그런 면에서는 큰 지렛대가 되고 스스로가 그걸 해서 뛰어넘어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니라도 다른 잠룡들을 위한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이번에 저 행보가 적어도 새누리당한테는 어떤 의미가 크다. 네네네. 야당 주자들도 야권 주자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경쟁 상대로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하나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최대 피해자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 한 20% 정도가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안철수 대표가 2012년도에 그때 상당히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예. 서로 기성정치의 반감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반기문 총장도 지금 기성정치에 대한 이 지금 반감이 지금 하나의 그것도 이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12년도에 안철수 현상이 2017년에 반기문 현상으로 대체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네. 아주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무시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그 기자들하고 이야기해서 나는 오로지 일하는 국회에만 지금 하겠다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본인이 지금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제3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존재 가치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예. 이 판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마 본인이 아마 4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아마 그런 걸 지금 느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4년 전에 그 엄청난 지지율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뜬구름 위에 있더라. 예. 결국은 이 현실 정치에서 적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예. 저분도 어떻게 보면 나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을 거야.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아마 마음속 한구석에는 자신감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자 이럴 수도 있겠군요, 진짜 속으로. 그럴 수도 네. 있지만은 네네. 지금 안철수 대표로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반응을 한다면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 예. 그 자체가 뭐냐면 저분이 벌써 떨고 있구나 이런 네, 인상을 네. 줄 수가 있으니까 예.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의연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말이죠. 안철수 대표로서는 또 국민의당으로서 정말 지금 어떤 어려운 그런 고비를 맞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스스로 스탠스를 어떻게 정할 수밖에 없냐면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그러니까 중간에 말하자면 온건 진보, 온건 보수를 이제 그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 바탕 위에서 섰다 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많은 표가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표가 그 안철수당 이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분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반기문 총장이 적어도 중도 보수 축의 지지세는 도로 회수해 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최대 난적이죠. 왜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어차피 그보다는 좀 더 나아간 진보 축을 이제 지금 아우르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좀 그 안철수 대표 현재까지도 좀 엉거주춤한 그런 스탠스니까 이 점에서 보면 상당히 국민의당도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네네. 어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턱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기고 간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원구성 협상 소식인데요. 이번만큼은 시한 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 소식 허승아 앵커를 통해서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외벽엔 20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고 금배지를 보며 민생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달아주신 배지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 의원 배지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열기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첫날에만 수십여 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보좌관들의 밤샘 불침범 경쟁 끝에 1호 법안의 타이틀은 더민주 박정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1등 하려고 당선인 꼬리표를 떼어낸 새내기 의원들은 재산 내역 등록 절차에 들어갔고 의원회관은 주말에 마무리하지 못한 입주 작업으로 종일 분주했습니다.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여야 3당은 동시다발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출발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협치를 통해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외침은 여야 3당 모두 다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당장 첫날부터 원구성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3당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원구성의 시한은 다음 달 9일인데요. 30년간 반복된 지각개원의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가 협치의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어제 사실 오후에 이제 방송 끝내고 국회를 나가봤는데 새로 시작하겠다는 느낌이 막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의지는 좀 굉장히 좀 분주한 느낌도 드는데 협상 시한만큼은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협상 시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만큼은 이게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회의장 일당인 더민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주말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국회의장 내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8대 8대 2 이렇게 나누는 걸로 대체적으로 합의가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 국회 운영의 아주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3개 상임위, 이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국회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는 물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 그리고 또 국가 전체 예산을 지금 통과를 하는 예결위, 이 3개 상임위가
지금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금 상계 상임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3대1 트레이드를 지금 제의를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회의장은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있어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예. 실리가 별로 없다. 정책 실리를 오히려 찾으려고 한다면 내년에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예. 이 3개 상임위를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그럼 국회의장도 우리가 먹고 그 우리 3개 상임위 절대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양당이 제1당과 2당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타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있다고 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갖고 가고 예. 나머지 지금 그 주요 상임위 3개 중에서 네. 어느 조금 그 중에서 비중이 약한 뭐 예를 들면 운영이랄까 뭐 그건 뭐 생각이 나름이 다르겠습니다만 예. 하나 정도를 갖고 간다고 한다면 예.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법사위원장은 꼭 야당이 해야 되겠다는 또 예. 주장을 또 새로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내줬을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3차 방정식을 넘어서 고도 방정식이 고차 예. 방정식이 됨으로써 예. 상당히 해법이 어려운데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국회 개원 협상이 그러니까 지지부진해 갖고 이번에 또다시 지각 개원할 경우는 예. 국민적 질타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3당이 슬기롭게 아마 해법을 찾아낼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시죠? 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절대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전망에 전 귀가 좀 쏠리는 이유가 선거구 획정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막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까 좀 싶어요. 3당이라서 더 꼬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분들이 지금 다시 총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미 배지 달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희망은 네. 이번엔 제발들 좀 사명감을 가지고 네. 제대로 국회를 제대로 뭐 제도 따라서 예. 따라서 운영 좀 해줬으면 이건 우리 국민의 기대고 예. 저분들의 그 집단적인 어떤 이기주의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 지금 의정사 전반을 거쳐서 보면 네. 한 번도 저분들이 정말 무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아까 차 교수의 그런 아주 희망에도 불구하고 네. 저분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하게 공약 내걸고 네. 거창하게 약속하고 하지 말고 네. 그 원론 있죠. 교과서 네. 여기에 좀 제발 충실하면 되는데 네. 저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항상 보면 정치란 그런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원론 무시하고 예. 교과서 무시하고 이러는 바람에 국민들이 볼 때는 맨날 그 룰은 깨져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전 투구라 네. 그러죠. 서로 뭐 작은 이석 하나 가지고도 서로 절대 양반하고 물고 뜯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예. 이제는 좀 국회가 먼저 이 격이 좀 높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어쨌든 일 시작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 시작 못 하면 당초에 이제 총선 전에도 약속하기로 세비 안 받겠다.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금 이제 국회 개원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깨지는 상황인데 예. 과연 세비 약속을 지킬 것이냐. 예. 저는 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저는 하여튼 하나의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지난 총선 때 네. 이 5대 개혁 과제를 1년 안에 못할 경우는 네.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물론 거기는 한 30여 분밖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그걸 주도했던 김무성 전 대표도 뒤로 빠져 있고 예. 이 지금 조동호 홍보본부장도 지금 아마 지금 이제 당을 떠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지금 이제 이 세비 반납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도 지금 이제 아무도 지금 이 옵을 가는 네. 아무도 지금 내가 갔냐 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예. 지금 벌써 또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이 원내 이 대변인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세비 반납 그거는 국회 개원을 협상을 좀 박차를 가기 위한 하나의 압력 수단이었지 그것이 꼭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꼭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벌써 빠지는 있다고 그러는데 벌써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있죠. 이 지금 이제 국민이 지금 이번에 이 총선 민의를 통해서 예. 이 지금 3당 체제를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라는 주문을 해줬는데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지각 개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부여한 벌칙을
본인들 스스로가 또 어겨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뭐 20대 국회는 거의 종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개원한 20대 국회를 가지고 정친다는 얘기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지금 이 헌정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1948년부터 시작하면 지금 그러니까 어떻죠? 그 몇 년 되노? 70몇 년 되노? 이렇게 되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전통이 쌓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우리 수준이 이런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되니까 현재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분을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저 이력도 화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모여놓으면 이 모양이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의회, 말하자면 모범 의회가 돼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번에도 악재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3당 체제라는 게 이게요. 협치 말은 좋은데 이것이 이제 서로가 이익 쟁탈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대선 때문에 그 사생 결단을 하게 되면 의회 정치는 또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명분 찾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요. 조금 요만큼도 양보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자기들 주장을 우겨대고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이제 구현시키려는 그런 뭐 욕심만 가득 차게 되는데 항상 이 국회는 국민 대표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면 국민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뭐 원론만 이야기하지 마라. 아니라 바로 그 원론을 좀 중시해주면 우리가 좀 국민들도 좀 편해지겠는데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저는요. 맨날 아까 뭐 세비 이야기도 했지만 특권 내려놓기 뭐 어쩌고 했는데 내려놓은 특권이 있습니까? 근데 말만 자꾸 앞세우지 말고 뭐 하나 실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그런 전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오랜 국회 현장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지켜보시다 보니까 또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참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요. 아니 우리 희망은 절대 우리가 놓지 않았다는 거 꼭 말씀. 저도 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기대를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전당대회 시기를 8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언제쯤 정해질까? 8월 말 9월 초 이쯤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되면은 정기국회도 감안한 일정이겠죠?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3당 모두에게 지금 중요한 그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소야대 국민이 지금 16년 만에 펼쳐지는 거고 또 하나 지금 3당 체제라는 상당 체제가 서로 가동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기국회를 결코 소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의 정치 이벤트는 그러니까 그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8월 달에 지금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지금 또 공교롭게도 리우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또 피해야 되거든요. 8월 21일 날 리우 올림픽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7일 아마 그렇게 그 사이를 여기 올림픽이 끝나고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그 주말이 아마 8월 27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한 거였군요. 그런데요, 이게 뭐 보면 전당대회에서 온라인 당원이 키를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온라인 당원이라는 게 사실 총선 전에 그 약간 이제 탈당 사태 있을 때 이렇게 막 모집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당을 이제 당원 기반을 이제 강화한다는 이게 문제는 그야말로 온라인 당원이니까 항상 문재인 대표 측에서 말했던 그런 뭐랄까 온라인 정당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때 한 10만 명입니까 뭐 처음에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 되죠. 특히 문재인 대표한테는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 세력이 기반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체제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굳혀졌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때 기반까지 당원 기반까지도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 지지 기반이 그렇게 획일화된다든지 좋은 말로 통일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도 또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비노라든가 혹은 비문 이런 세력도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또 갈등이 이제 노출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세를 보일수록 이쪽에서 반발은 또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국민들이 앞으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이제 안정이 됐느냐,
이 뭐 당내에서도 그런 개판 문제는 해결됐냐 이렇게 하는데 네. 글쎄 개판 문제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불거질 그런 저 우려도 없지 않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일색으로 돼버리면 그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돼버린다. 예. 이런 차원에서도 제1야당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제1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걱정도 없지가 않죠. 네, 네. 분명히 어쨌든 온라인 당원 자체가 탈당했을 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그렇죠. 예. 말씀하신 우려 분명히 나올 텐데요. 예. 신경전 하겠죠? 뭐 근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가 사실 어떻게 온라인 당원을 뭐 그렇게 부축해서 끌어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헌 당규에 의하면 지금 이 그 권리 당원하고 예. 대의원이 70%, 예, 예. 그러니까 일반 당원과 국민이 30%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이 권리 당원 중에 지금 오프라인 당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네.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온라인 당원 중에서 당비를 내는 분이 한 60% 한다면 한 5만에서 6만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온라인 당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니까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전당대회도 참여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않을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요 변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누구가 의도해서 만든 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하나의 뭐 당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당헌 당규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상당한 분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관측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어중이 담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당권에 도전한 분들을 지금 대충 도전할 분들이 예를 들면 이종걸, 뭐 추미애, 송영길, 또 박영선, 김진표 이런 한 대여섯 분의 성향을 본다면 이분들이 꼭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옹립을 위한 당 대표로서의 역할로 머물 분들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일종의 편파적으로 이렇게 내년에 당내 경선 구도를 갖고 갈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지적은 이제 오르신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번에 과연 전당대회에서 당헌 당규를 그러니까 당 구조를 지도부의 구조를 어떻게 또 바꾸느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꼭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서 온라인 당원이 된 건 아니지만은 당의 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문재인 대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는 말하자면 친문측의 이제 세력은 강화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꼭 대표 될 사람이 꼭 문재인 대표 의중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글쎄요 어떻게 이제 당 지도부를 만드는 룰을 뭐 전부 최고위원회 없애고 대표위원제로 하고 사무총장제 없애고 5개 본부장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이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세력 판도가 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제 아예 논의를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혁신위가 지난해 가을에 만들어져 가지고 당내에서 혁신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표 체제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는 것이 뭐 일반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제를 폐지를 하고 5개 권역별 직능별로 해갖고 지금 최고위원을 뽑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무총장도 없애고 예를 들면 총무, 기획, 홍보, 조직 등등 5개 본부장 지금 5개 본부장 체제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봤지만 지금 최고위원제를 폐지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 권역별 직능별로 하는 부분은 아예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거든요. 시행도 안 해본 상황에서 그걸 없애자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을 주도했던 당내 세력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금 이제 이 최고위원제가 왜 없애자고 했냐면
계파별 줄서기 그렇죠. 줄세우기가 되기 때문에 예. 당내 분란을 키우는 하나의 나쁜 제도라고 해서 그걸 없애자고 했는데 네네. 한 번도 시행 안 해보고 없애질 수는 없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전당대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마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됐는데 네네. 지금 현재 하여튼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혁신안의 명분과 이상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또 지금 이걸 바꾸려는 세력들의 그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앉아 지금 마무리가 될지 네. 그 부분 좀 봐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도 보면 진통이 분명히 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